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며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하다는 말을 하곤 한답니다. 그 말의 이유는 바로 제 아내 때문인데요. 아내는 공기업에 다니면서도 남다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전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할지 고민됐기에 고민 끝에 살짝 말을 꺼내봤어요. 자기야, 곧 생일인데 선물로 뭐 받고 싶어? 나도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고 싶은데 괜히 혼날까봐 선뜻 못 사겠더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아내가 제 눈치를 보더니 마치 아이를 칭찬하듯 말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생일날 간단하게 밥이나 먹고 내가 쓰는 화장품 정도만 사주면 될 것 같아. 화장품?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가 쓰는 화장품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었기에 선물로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제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게 자기가 쓰는 화장품이 비싼 제품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조금 놀랐어. 그럼 자기는 원래 뭘 해주려고 했던 건데? 내 친구 현수는 여자친구 생일에 백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백이라니? 혹시 명품백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엄청 비싼 건 무리지만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 뭐? 200만 원? 미쳤다 진짜. 아내가 기겁하듯 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돈 쓰면 절대 안 돼. 나는 사치 심한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 보이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직원들도 내가 짠순이라고 답답해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만하자고. 결혼하면 이런 소비 습관이 계속될 거잖아. 난 그런 사람이랑 절대 같이 못 살아. 그 말을 듣고 제가 머리를 긁적였는데요. 아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두 번 다시 명품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던 날이었어요. 다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한창 연애 중이었기에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명품을 좋아하던 현수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민준아, 너 프로포즈는 했어? 프로포즈? 안 했는데. 제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은 아닌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묻자 현수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단숨에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 쏘아붙였어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요즘 세상에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하면 평생 엄망 듣고 살게 될걸? 에이, 설마. 나윤이는 안 그래.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살다가 다투기라도 하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꼭 나온다니까. 내 친구 누구는 이런 반지를 받았고 누구는 어디서 이벤트를 받았고 이런 얘기 100% 할걸? 다들 한마디씩 거두는 바람에 점점 부담을 느꼈는데요. 그때 현수가 자랑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하나 통째로 빌렸어. 뭐? 카페를 통째로 빌렸다고?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싫다고 해서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이벤트 하려고 카페를 빌린 거지. 그리고 둘만의 추억이 가득한 영상을 틀었어.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난 뒤 무릎을 꿇고 반지와 꽃다발을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했지. 그 말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었겠다. 당연하지.
카페는 아는 사람이 운영해서 저렴하게 대관했는데 내부를 꽃으로 도배하느라 돈 꽤 썼지. 반지 가격만 500만 원이었으니까. 아니, 프로포즈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눈만 깜빡이자 현수가 뿌듯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혹시나 결혼해서 살다가 실수를 해도 그때 감동했던 걸 떠올리면서 아내가 한 번씩 꾹 참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면서 한껏 힘을 주어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꼭 프로포즈 제대로 해라. 그리고 반지는 무조건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해. 현수가 다시 힘주어 말했지만 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윤이는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야, 그런 거 싫어하는 여자 없다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내 말 들어. 아니야, 나윤이는 사치 그런 거 딱 질색하거든. 현수가 여전히 못 믿겠다는 얼굴로 저를 가르치려 들었지만 현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용히 금목걸이를 준비해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아내가 선물을 받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금값이 한창 떨어졌는데 잘 샀네. 참 잘했어요. 그렇게 조용하고도 현실적인 프로포즈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던 날 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아, 프로포즈는 했어? 나윤이가 아주 만족해했어. 그래? 나윤씨가 만족했다는 거 보니까 엄청 비싼 반지를 준비한 모양이네? 그냥 순금 목걸이를 선물했어. 근데 금값 내려갔을 때 잘 샀다고 칭찬까지 들었어. 그 순간 현수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순금 목걸이?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진짜야. 금값 올랐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나윤이가 엄청 좋아했어. 제가 태연하게 말하자 현수가 갑자기 비웃듯 말했어요. 야,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순금 목걸이가 말이 되냐? 가만 보면 니네 커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순금 목걸이가 뭐가 어때서? 아니, 네 얘기 들어보면 나윤 씨가 좀 구질구질한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하고 결혼해라. 같이 살다 보면 너도 구질구질해질 수밖에 없거든.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너무 그러면 좀 정 떨어지기 마련이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구들이 기겁하며 나서서 현수를 말렸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질구질해? 뭐가? 그렇게 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맨날 돈돈거리면서 살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늘 돈이 없다는 거야. 현수가 빈정거리듯 말했지만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어요. 근데 말이야, 너는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갔잖아? 그게 왜? 그게 결혼 얘기하다 보니까 나윤이는 벌써 집이 있더라고. 뭐? 집이 있다고? 있어봤자 대출 잔뜩 끼고 산 거겠지. 나도 영끌하면 집 살 수 있거든. 다만 안 그러고 있는 것뿐이지. 현수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외쳤는데요.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대출이 있긴 해. 거봐, 대출 엄청 받았을걸? 안 봐도 비디오다. 근데 8억짜리 집에 대출이 1억밖에 없더라고. 그 순간 현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 8억짜리 집에 대출이 1억?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생활 하기로 했어. 거기다 나도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나윤이가 그 돈으로 우리 본가에 남은 주택담보대출금 갚자고 하더라고. 이율이 높다고 말이야. 뭐? 네가 모은 돈으로 본가 대출금을 갚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그냥 나윤이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뭔데? 그대로만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더라고. 그 말을 듣자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부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2번 다시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이유는 아내의 현명함 때문이었는데요. 아내는 대학을 졸업 후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왔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굴리고 써야 하는지를 배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발견했다는데요.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급매물이 나왔길래 바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샀던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올랐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내와 결혼한 건 그야말로 행운이었으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한 번은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아버님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가 높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모은 돈으로 우선 그거 갚아드리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버님 혼자 지내시는데 노후 준비는 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지금은 아버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일 그만두시면 생활비 보태드리면 노후는 괜찮을 것 같아. 집이 온전히 있으니까 그럼 충분히 사실만 하잖아. 그래야 우리도 맘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아내의 말이 때론 계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은 현실적인 것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집에 남은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더 이상 대출금 걱정 없이 편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아파트 대출도 모두 갚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번에 집 팔고 상급지로 가자. 이제 겨우 대출 다 갚았는데 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자고?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지만 아내는 이미 철저히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딱 매도 타이밍이야.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오를 것만 오를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최선일 것 같아.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한참 전부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임장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은 입지도 전보다 훨씬 좋았고 다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주춤거릴 때 오히려 가격이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 모습에 친구들이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뜻밖에도 현수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딱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뜬금없는 방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거든요. 민준아, 술 한잔 하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소주 한 잔을 비운 현수가 갑자기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이 맞았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사치 심한 사람보다 나윤 씨처럼 알뜰한 사람이 최고더라고. 항상 제 아내를 구질구질하다고 비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평소 현수의 태도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각해 보여서 진심으로 묻자 현수가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SNS가 문제야. 참, 나윤 씨는 SNS 같은 거 안 하지? 그럴걸? 나도 안 하니까.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SNS 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봐.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호텔도 막 다니고 차도 전부 외제차고 집도 무슨 재벌 수준이라니까.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지 다들 그렇게 살진 않아. 하지만 현수의 표정은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듯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와이프가 그런 걸 보면서 맨날 우울해해. 자기는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하면서 말이야. 뭐가 우울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자기만 그렇게 못 산다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원망하더라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다. 말을 듣는 내내 믿기지가 않았지만 현수의 고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와이프 친구가 외제차를 탔다면서 우리도 차를 바꾸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 있지. 너 지금 타는 차도 외제차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거야. 그거 사서 SNS에 올리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내가 싫다고 했더니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진짜로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난 이참에 그냥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제가 숨을 죽이고 있자 현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괜히 이혼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차를 바꿔야 하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오라잖아.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야. 와이프가 워낙 싸가지 없게 행동하니까 엄마가 집에 오지 말라고까지 했거든.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거기다 먼 날만 되면 이벤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만 되면 이벤트 준비하느라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될 정도라니까. 서프라이즈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난리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그날 현수는 늦은 시간까지 하소연을 늘어놓다 돌아갔는데요. 저는 그저 멍하니 현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정말로 현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건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이후 현수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아내는 결코 무조건적인 절약만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꼭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썼고 불필요한 곳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또 다른 단호함을 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 갔더니 아버지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어요. 분명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내와 함께 빤히 바라보자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영주가 왔다 갔어. 누나가 왔다 갔다고요? 갑자기요? 누나는 결혼 후 우리와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매형네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그런지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어요. 그렇다고 누나를 원망하거나 연락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누나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말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요?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는데요. 사실 본가에 대출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누나는 3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당시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뿐이었고 결국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혼자금을 보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았던 대출금은 결국 누나의 결혼 비용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버지가 기막힌 이야기를 꺼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또다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는 거야. 아버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설마 해준다고 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돌려보냈어.
근데 애들 때문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아글아글 쓰더라니까. 진짜 철이 없네. 이 집은 아버지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알고 있어. 근데 눈물까지 펑펑 쏟으면서 도와달라고 바지가랭이를 자꾸 늘어지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신세니 죄책감까지 들더라고. 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형님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돈 필요할 때마다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형님은 스스로 노력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 잠시만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내가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대출을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형님한테 해줄 수 있는 돈이 딱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셔야 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넣어둬라. 그러자 아내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노후를 담보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님을 위해서 사셔야 해요. 이 돈으로 아버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버지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 살아야 자식들도 잘 사는 법이지. 내가 자식들 발목을 잡으면 절대 안 되지. 이제는 아버님을 위해서 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유도 좀 가지시고요. 그 말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누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누나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나는 또다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아내에게 봉투를 돌려주셨어요.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형님 안 드린 거예요? 며느리한테 받은 돈을 딸에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날 네 말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특히나 죄책감 갖지 말라는 말이 큰 힘이 됐다. 결국 고민 끝에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 우리 다 같이 여행 다녀와요. 여행? 네, 자식들 다 장성했는데 자식들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아버님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그렇게 우리는 짧지만 특별한 여행을 떠났는데요. 평생토록 우리 남매를 위해 사셨던 아버지는 여행 내내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멋진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버지도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식이 원하면 집도 팔고 땅도 팔아주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아내 말처럼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부모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자식도 부모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